네,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또 준비가 됐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음 인생이 있다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 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혹시 누군가가 한다면 아마 다양한 나라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나는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 나라들도 좀 나올 것 같고, 아니야 나는 그냥 괌이나 사이판 이런 데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나라는 아마 안 나올 것 같다. 예. 누구나 다 아는 나라인데 왜 이 나라는 뭔가 그렇게 친근감이 느껴진다거나, 한번 저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거나, 저 나라 사람하고 좀 친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런 나라가 러시아인데요. 왜 러시아는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각자 다 이유들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하여튼 그런 나라예요. 그렇다고 나쁜 나라냐 하면 나쁜 나라는 아닌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고생을 더 맡아서 하는 나라 같기도 하고, 또 2차 대전 때 이럴 때 보면 제일 많이 사망한 또 병사들이 많이 나온 나라라고 하니까 약간 측은하기도 하고, 아무튼 춥기도 추울 것 같고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은 그런 나라, 저에게는 그런 나라인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조금 좀 깨뜨리기도 할 거고, 좀 잘못 알고 있는 건 살짝 교정도 하면서 러시아에 한 발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런 러시아 공부를 하려면 또 전문가 한 분을 모셨겠지요. 오늘은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건데요. 소개하죠. 류한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에게는 러시아가 그런 나라입니다. 예.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보편적인 그런 감정과 느낌인가요? 이 프로님 말씀 듣고 저도 생각해봤는데요. 네. 60, 70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롤러코스터가 심한 역사라서 그렇죠. 아주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죽지만 않는다면 정말로 죽지만 않는다면 죽지만 않는다면 정말로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재밌을 것이다. 예. 하기야 2차 대전에 참전하는 병사라도 죽지만 않는다면 현장은 재밌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반대로 또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겨야 되는. 근데 워낙 굴곡이 심한 역사가 돼서 사람들의 어떤 인명 피해가 사실은 보통 나라와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한번 사람 죽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죽었죠. 천수를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전쟁 같은 거 없어도 평균 수명 굉장히 짧다고는 들었는데. 남자들이 술을 워낙 많이 마셔가지고요. 여성들은 오래 살아요, 그럼? 남자보다는 오래 살죠. 그거야 한국도 그렇죠. 여성들이 또 생활력이 워낙 강합니다. 근데 러시아 남자는 단명하는 게 술 때문이라고 아예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술도 한 요인이죠. 사실은 술 마시는 횟수는 사실은 많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 마시면 포금을 하기 때문에 끝장을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무리를 줘서 술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이제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리면 세계 지도가 원래 북반구가 좀 과장되게 크게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워낙 그 지도를 익숙하게 봐서 그런지 땅덩어리 진짜 크다. 그죠. 그런데 대체로는 다 쓸모없다고 그러고 그러나 또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여기도 쳐들어가고 저기도 쳐들어가고 그렇게 영토 욕은 많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우리는 얼지 않는 바다가 필요해. 그런 약간 납득 안 되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부동항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러시아에 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끊임없이 팽창해 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죠. 얼지 않는 항구. 일단 부동항에 관해서 통념이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한다면 일단 러시아에는 원래 부동항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디 있어요, 근데? 무르만스크라고요. 쭉 위로 올라가면은 북극해에 연해 있는 항구가 하나 있는데요. 오히려 북쪽에 있어요. 오히려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에 얼고요. 얼어요?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무르만스크는 얼지 않는데 그 이유가 멕시코만 난류가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습니다. 무르만스크. 지금 얼핏 찾아봤는데 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위쪽이네요. 거의
북극해 있죠. 여기는 안 얼어요. 예. 난류가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일단 부동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세기 들어와서 쇠빙선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그 부동항에 대한 뭐랄까 욕구란 것도 사실은 그 전보다 훨씬 이게 적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것은 제가 사실 러시아가 영국과 상당히 예로부터 뭐랄까 대결을 해오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국인의 어떤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인의 인식으로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영국이 그 해양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국에 뒤이어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된 미국도 바다를 엄청나게 중요시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함대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도 영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이제 그 항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영국인과 미국인이 우리에게 항구가 그렇게 중요하니 러시아에게도 항구가 똑같이 중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겨울에 항구가 오니까 그렇다면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팽창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거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쟤들의 속마음에는 항구가 필요해서 여기저기로 침략을 할 것 같아. 쟤들은. 우리도 입장 바꾸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인이 자기네의 어떤 인식으로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오해를 한 것이죠. 근데 러시아 제국은 아시겠지만 대륙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지와 육지로 계속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항구를 뭐 찾아서 이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다른 나라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디 출동을 못하면 무르만스크 거기 아니면 해군이 출동이 안 되면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을 통치한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항구가 필요 없었던 그렇죠. 것이죠. 땅 다스리는 데는 관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이제 영국인들의 거울 이미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끝없이 남으로 아니면 동쪽으로 팽창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러일 전쟁을 했을 때 왜 러시아가 한반도로 진출하려고 했는가? 한반도에는 부동항이 있으니 한반도를 차지하면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일본과 이제 충돌하면서 여러 진짜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의 국가 정책에서 부동항을 추구한다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러시아의 황제라든지 위정자라든지 지도자들이 계속 우리의 목표는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강조를 계속 했을 텐데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공식 문서가 어디 문서고에 있을 텐데 역사가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문서가 안 나와요. 그런 거 나오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내심 있으면 좋지 라고 하면서 틈만 나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부동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그렇게 뭐 사훈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까지 반드시 부동항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침략자 이미지는 영국이 만든 거다. 그래서 이게 영국의 이미지와 이제 연결되는 게 대개는 영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계속 영국 언론에서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끊임없이 팽창해 온 침략적인 국가다라고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영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때는 한편이었죠. 동맹국이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동맹국이었죠. 그때는 영국에서 그런 논의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약간은 오해다. 레토릭, 수사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언제죠? 러시아 병사가 그 전쟁의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그게 1차 세계대전입니까? 제1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를 알려주는 정확한 통계가 없고요. 그냥 많다. 다른 나라도 많다고 하고 실제로 통계를 내서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 교전국보다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지는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승전국이었는데 어쩌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좀 수치를 제시하자면요.
당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 내내 군인이 대개는 1,000만 명, 그러니까 900만 명 내지 1,000만 명이 죽었고요.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 3천만 명이 죽었다고 이제 통계를 세상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3천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반도 인구가 2,500만 정도였거든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한반도 인구가 다 죽고 더 죽는 더 죽었네. 셈이죠. 지금도 러시아 인구는 한 1억 5천이 예. 안 되는데 예. 그래도 조금 늘어난 인구일 테니까 예. 진짜 많이 죽은 거네요. 그래서 그 사망자만 따지자면 그 전체 인구의 13%가 목숨을 잃었고요. 인구 구조가 흔들렸겠구나. 예. 그리고 부상자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까지 합치면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그 수치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대, 30대 그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41대 100으로 바뀝니다. 41대 100? 예, 그러니까 여성이 100이라고 하면 2대 5. 예. 와.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이후에 결혼할 상대를 구하지 못한 러시아 여성들이 소련 여성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짝 찾은 여성보다 못 찾은 여성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2대 5면. 예, 그래서 그런 인구 불균형이 해소되는데 한동안. 수십 년이 걸리죠. 예. 야,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뭐 일각에서는 인해 전술의 예. 그 오리진이 러시아다. 뭐 예, 그런 예.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그 프랑스가 6주 만에 독일에게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랑스는 항복을 해도 겪는 피해란 것이 1등 국가에서 2등 국가로 전락한다. 네. 이런 수준인데 당시 러시아 및 소비에트 연방이 만약에 독일에게 항복을 했다가는 이거는 뭐 1등 국가에서 2등 국가로 전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슬라브인과 뭐 이런 그 열등 인간들은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인종주의적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슬라브인들은 다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상대국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그 인종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프랑스인이나 영국인들은 이 게르만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가이니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고 예. 무릎만 꿇리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 및 소비에트 연방 같은 경우는 아시아 인종 그리고 슬라브 인종 이것은 유대인만큼이나 열등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없애는 게 목적이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러시아 그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그 땅에서 모든 슬라브인들을 내쫓거나 죽이고 아니면 노예로 부려먹을 일부만 남겨놓고 독일인의 정착지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러시아 소련인의 입장에서는 항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다 죽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희생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독일군이 존재했고 그 독일군은 전쟁에서 그 초기에 그 프랑스와 영국을 물리치면서 엄청난 그 전쟁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독일의 어떤 강점이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독일군이 소련군을 공격했을 때 이 소련군이 그에 대한 대처를 못했던 것이죠. 야, 이걸 항복할 수도 없고 어차피 죽으니까. 예. 그래서 진짜예요. 제가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하면 이상하지만. 예, 맞습니다. 예. 오. 그래서 이제 군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원래 그 소련도 나름대로 준비된 군대가 있었는데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기존에 그 준비됐던 훈련받은 군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거나 전이라도 빠져버리거든요. 초기 기습에서. 예.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죠. 뭐 어쩌길래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어디 한꺼번에 모여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1941년 6월 22일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기습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큰 피해를 입죠. 첫날 둘째 날. 예, 보통 스탈린이 바보 멍청이처럼 독일이 그 소련을 그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 맞는 말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스탈린은 언젠가는 그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해 올까 생각을 했는데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한 3년 4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최대한 그 국방력을 갖춰서 나중에 나치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내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예상외로 프랑스가 그 스르르 허물어지는 바람에 독일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아, 프랑스 쪽 전선에서도 다 군사 빼서. 그러니까 그 스탈린의 생각에서는 그 프랑스가 잘 버텨서 프랑스와 독일이 싸움을 하면서 한 2, 3년을 서로 이제 질질 끌면서 힘을 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힘을 좀 기르려고 했었는데 그 막강한 프랑스 육군이 6주 만에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야. 예. 그래서 그렇게 전력을 고스란히 가진 독일군 그 다음에 또 더 그 힘이 커진 독일이 소련을 기습 공격했는데 나름대로 그 사이에 그 전쟁에 대비한다고 했지만은 소련군의 준비가 완벽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련군이 항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준비된 군대가 다 갈려나간 다음에 더 준비되지 못한, 그러니까 풋나게 군대를 투입해서 막아내야 했던 거예요. 학도병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훈련받지 못한 뭐 민병대라든지 이런 군대도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그 소모되겠죠. 네. 그 다음에 더더더 준비되지 않은 군인들을 또 투입해야 됐고 이게 이제 그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전쟁 전체의 그 당했던 인명 피해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그 첫 해 기습 공격을 당한 1941년에 나오죠. 근데 총 얼마나 싸웠는데요? 총 4년 동안 4년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그래서 그 1941년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전비를 보자면 독일군과 소련군의 교전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1941년 첫 해에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통계를 내보면 그 군인만 따지면 독일군이 그 총 300만 명이 그 전사하는데 소련군은 이제 900만 명, 1000만 명이 죽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들려오는 이야기는 당연히 질 건 뻔한데 총도 안 들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사실은 그 이프롬님도 보셨겠지만 가장 유명한 영화가 에너미 앳 더 게이츠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에너미 앳 더 게이츠. 예, 주드로가 그 저격수로 나왔던 2001년에 나왔었고 그 영화의 전투 장면을 그대로 어떤 뭐랄까 그 모방한 영화가 2011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마유웨이입니다. 장동건 씨하고 오다기리조가 출연했었는데 이제 그런 영화에 잘 나오죠. 그 전선에 투입을 했는데 소련군은 사실은 뭐 병사가 100명이면 소총이 뭐 40정, 50정밖에 안 돼서 그럼 어떻게? 어떤 병사는 총을 들고 그 달려나가지만 어떤 병사는 총이 없이 총알만 들고 뛰어나가서 그리고 우리 편 아군이 총알이 떨어지면 그 쓰러져 죽어 있으면 그 병사에게서 그 수총을 들어서 돌격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묘사가 있고요.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그 장면이 그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컴퓨터 오락은 잘 못하는데 그 콜 오브 듀티라고 하는 또 컴퓨터 게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똑같은 식으로 묘사가 돼 있죠. 근데 이게 영화라든지 이런 그 영상 매체의 힘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한번 딱 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면 그 잔상이 계속 남아 있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나 소련군을 보면은 저 나라는 병사들에게 개인 화기도 주지 않고 그 정말로 그 인해 전술로 사지를 몰아넣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공식 매체에서는 이게 3%에서 처음 해드리는 설명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그 원조가 이렇습니다. 그 러시아 제국군이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해서 독일에게 상당히 연전연패를 당하죠. 그래서 워낙 그 전쟁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제국이 버티지 못하고 1917년에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에서 권력을 잡은 그 당이 바로 볼셰비키 당이죠. 그러니까 볼셰비키 당 입장에서는 혁명 이전에 러시아 제국의 체제가 얼마만큼 이렇게 황당무계했는가 이거를 선전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제국이 이렇게 황당무계한 그 체제이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를 낼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을 대신해서 들어선 우리 혁명 체제가 정당하다고 이제 선전을 해야 됐거든요. 무능한 왕조였다. 그래서 그 날조된 선전이 뭐냐면 볼셰비키
당에서 예. 날조된 그 선전을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 제국군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서 우리 그 러시아 청년들에게 총도 쥐어주지 않고 독일군에게 돌격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거짓 선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파간다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쉽게 말하면 공산당의 선전이라고 하면 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서방 국가들이 예. 그 선전만은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나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인들의 머릿속에 그 선전의 그 효과 때문에 러시아 제국군은 소총도 없이 병사들을 돌격하게 만드는 무지막지한 군대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고요. 나중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예. 서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제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제국군이 그런 식으로 싸웠으니 제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제국의 후신 국가격인 그 소련에서도 똑같이 싸울 그렇지 것이다. 않겠느냐. 예. 이런 식의 인식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전 세계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인식을 좌우하는 예. 그런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마치 그런 그 프라파간다가 팩트인 양 인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었고.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1942년, 1943년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아까 말한 에너베 애트 게이스라는 영화의 그 소재였었는데요. 네. 예, 군사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영화가 그 배경이 되는 그 시기가 소련군의 인명 소모가 가장 심했던 때였거든요. 첫 해였습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막아내고 그 이듬해에 그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로 이제 진격 방향을 바꿔서 네. 이제 그쪽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시를 뺏기게 되면은 전세가 완전히 독일군에게 넘어가서 소련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근데 그 시를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보급 병사 병사가 네. 사람이 있어야지 지켜내게 예. 될 텐데요. 그때 워낙 인명 소모가 심해가지고 그때 그 시를 지켜내는 군사의 병력 수가 뭐 기천 명, 10,000명 단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병력 소모를 줄이고 버텨내서 그러니까 전선을 유지해야 유지해야죠.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만세 공격, 반자위 공격, 우라 공격을 했다가는 그랬을 리는 없다. 예, 이건 소련군이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의 인명 소모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옛날에 전해 왔던 얘기였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소련군, 러시아군 하면 워낙 이제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그 관한 기사가 나면은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저기 인해 전술 또 그리고 한 6개월 전일 텐데요. 그때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던 것이 우크라이나 군 전선을 향해서 소련군이 삽을 들고 돌격한다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저는 그거 박제해 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거짓말이다.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군의 어떤 그 이미지가 어떻게 해서 이 고스란히 또 확대 재생된 데서 세상에 그 삽을 들고 돌격하는 현대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겨났을까 상당히 좀 우픈 현실이죠. 하기야 뭐 나라라고 하더라도 예, 그냥 그 나라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니까 예, 이 나라는 특별히 착해. 예. 이 나라는 뭐 특별히 뭐 호전적이야.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그 미군에 비해서 그 러시아군이 그 인명을 더 이제 좀 경시하는 풍조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군은 병사 한 명 한 명을 아끼는데 그 러시아군은 뭐 남아도라는 가는 것이 사람 목숨이니까 무한정 소모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것은 너무 그 지나친 편견이라고 할 수 뭐 있죠. 미국에 비해서 더 경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쟁 영화를 보면 네. 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쵸, 그 그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군인들이 그 서로를 위하고 싸우고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러니까 소련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로파간다가 아예 다르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미군은 그 사실은 그렇게 말할까요? 소련군과 같이 그 극한적인 전투 상황에 그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인명 그 경시하는 어떤 모습이 별로 안 보였던 것이고요.
그러네요. 예, 소련군은 사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적인 전투에 워낙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최강 독일군을 맞서서 예, 예.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 그렇죠. 이게 미군과 이제 비교해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이 생겨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뭐 질적으로 아니면 뭐 철학이 달라서 그런 식의 뭐 인해 전술 아니면 뭐 삽을 들고 돌격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게 치열하고 처참한 전투를 경험한 나라도 예, 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13세기 몽골군하고 싸웠던 그런 몇몇 나라들 말고는 그때가 그래도 만만치 않은 전쟁이었겠네요. 예. 최소한 그 현대로 국한하자고 하면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서 가장 극한적인 피해를 입었던 군대 나라가 러시아, 그 미소련이라고 할수 있겠죠. 스탈린그라드에서 싸우던 맞습니다. 예.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예. 그 좀 상식을 깨자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우리도 그 한국의 역사가 외국에 잘못 알려지면 상당히 분하고 예. 화가 나는데 외국의 역사를 사실은 또 우리가 편견 없이 아니면 그러긴 쉽지 않죠. 예, 오해 없이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오해를 사실은 가장 많이 그 사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가 그래서 아닐까 어쩐지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예, 막 밉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예, 예, 막 정은 잘 안 가고 예.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쪽 가서 일해야 되면 그냥 얼른 빨리 하고 와야지 이런 예. 생각 정도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사실 제가 이제 크게 보면은 네. 이제 그 유럽사를 공부했고요. 이제 국가를 보면 러시아를 공부했는데 네. 사실은 뭐 이런 서구 국가들하고 유럽 그 러시아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네. 러시아를 보면 참 애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예. 많이 다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정말 그 고통도 많이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행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잘 살아 있는 거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사람이 그 극한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심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날씨만 해도 그렇게 예, 추우면 예.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우리가 볼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좀 뭐랄까 좀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했을 때 탈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심성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유전자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건 너무 오래됐는데 요즘 러시아인이 그런다고 쟤네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예.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물론 이제 근데 이게 그 역사의 경험이란 게 어떤 뭐랄까요. 물론 그 시간이 흘러가면 네. 이렇게 좀 옅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때 겪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옛날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래요?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 따지다 보면 그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 전쟁의 심성, 한국 전쟁의 어떤 극한적인 고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러시아인이 그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겪었던 극한적인 고통이 지금은 뭐 사실은 몇십 년이 흘렀는데 왜 거기에 연연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하기도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래도 나라들을 구별하면 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보면 피해를 많이 본 나라. 예. 역사책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그 걸핏하면 그렇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예.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와 그 우리를 동일시 그렇죠. 하는 게 익숙한데 예. 실제로 보면 우리도 힘 좀 셀 때는 여진도 정벌하고 외구도 정벌하고 걸핏하면 공격도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예, 찾아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그럼요. 있죠. 뭐 그런 사람이 다 똑같죠. 예. 그런데 러시아는 그래도 뭔가 그럼 러시아인들 마음속에도 우리처럼 예. 우리는 맨날 침략만 당해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그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그 러시아 역사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라든지 남쪽으로 팽창할 때는 그쪽 지역을 뭐 침략한다든지 어떤 뭐 이렇게 전쟁을 먼저 건다든지 예.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요걸 좀 국한해서 우리가 흔히 서방이라고 불리는 곳 있죠.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의 그 관계를 놓고 보자면 사실은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해서 그쪽을 괴롭힌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우리가 뭐 가기도 해. 예, 예. 그건 저 조선이 외구 정벌 하는 거라고 비슷하게 봐줘. 예, 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적들한테는 항상 당해왔어.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러시아 느낌이에요. 중앙아시아라든지 이쪽 그 남쪽 그 남부 러시아의 영토를 확장하면서는 쉽게 말하면 이게 침략자의 모습을 보인 적도 꽤 있었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그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예. 아시겠지만은 뭐 19세기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 가장 강력한 군사 국가였던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가 1812년에 러시아로 그랬죠. 침공을 그때도 했죠. 세계 최강의 군대랑 싸웠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됐었죠. 그러니까 물론 그 나폴레옹 군을 물리치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네. 그 과정이 워낙 그 국토가 초토화되는 어떤 그런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요. 이 그 모스크바 그 러시아 제국의 정식적인 수도였던 모스크바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경험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트라우마가 심하죠. 네. 이제 거기다가 그로부터 또 한 120년이 흐른 다음에 아시겠지만 1941년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전쟁 네. 기계였던 독일이 침공을 했죠. 근데 1812년에는 뭐 사실 1년 만에 그 침략군을 그 러시아가 물리쳤지만 나폴레옹 때는 예,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으면 4년 동안 그 침략을 받았었고 사실은 뭐 그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 뭐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오게 뭐 파괴된 도시, 파괴된 집, 뭐 이런 거 숫자? 따지면 뭐 사실은 그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제일 많이 피해받은 나라는 이런 거 예. 얘기할 때는 러시아 빼고 예. 나머지 한번 따져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완벽한 승리를 1945년 5월에 그 독일을 상대로 거두지만 이게 그 서양 속담에 그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옛날 그 고대 아테네의 왕이었는데 네. 로마군과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너무너무도 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승리가 승리 같지 않은 그런 식의 승리를 그 피로스 왕의 승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20세기의 사례가 바로 러시아, 소련의 그 대독 승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유럽 전체를 지도를 놓고 보면 러시아는 변두리 나라인데 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예, 거기가 농사가 잘 되기를 합니까?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이야 이런저런 자원이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으면 예. 그냥 냅두면 되지. 왜 무슨 유럽에서 뭐가 이렇게 힘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꼭 거기 정벌하려고 그래요? 예. 시베리아까지 진짜 갈 생각인가? 예. 그 사실은 뭐 이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가 네. 워낙에 곡창지대여가지고요. 그 동네가 예전에는 사실은 그쪽을 차지하게 되면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유럽 러시아의 어떤 그 광활한 땅이 예. 항상 그 뭐랄까요 강력한 제국에게는 상당히 탐나는 땅이었던 것이죠. 본능이니까. 예.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런 뭐 19세기의 나폴레옹, 그 20세기의 그 나치 독일과 같은 강력한 국가를 상대할 때 네. 러시아나 소련이 쉽게 말하면 접고 들어가고 가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했으면은 어떻게 좀 생존을 뭐 그렇게 아주 그 극한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상당히 그 꿋꿋하게 무릎 꿇지 않고 버티거든요. 항상. 예, 예.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그 서방을 상대로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 서방이 그러니까 더 앞선 곳이기 때문에 네. 모방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또 한 가지가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인정받는 게 뭐냐면 대등한 관계에서 네. 서로 힘을 거려서 인정받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다 모든 나라가 무릎 꿇고 그 자비를 구하는 상황에서도 예. 러시아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이죠. 예. 가끔 보면 한반도에도 중국의 세력들이 걸핏하면 침략을 많이 했는데 예. 그것도 지도를 놓고 보면 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예. 꼭 그게 뭐라고 그게 서기도 안 나는 나라. 예. 꼭 쳐들어와서 깃발 꽂고 가고 싶은 그게 예. 그냥 그 러시아하고 비슷한 입장이었나? 예. 또 그러면 또 미안하다고 하고 오세요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싸워서
항상 그래서 이게 서방과 러시아의 어떤 천년간에 걸친 대립과 어떤 충돌 그리고 어떤 상호 애증 관계를 살펴보자면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심리학을 좀 공부해서 심성적인 측면에서 이 두 진영의 어떤 관계를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하죠. 러시아가 그러면 오늘은 러시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풀어주시려고 예. 그 러시아 애들 그 불쌍한 애들이 다 알고 보면 예. 걔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아니 너 하면서 쭉 말씀을 주셨어요. 예. 풀리긴 풀렸는데 예. 그래도 러시아가 나쁜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나쁜 녀석일 때가 좀 있었죠. 예. 그렇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예. 뭐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예. 당할 땐 당해서도 참 나쁜 짓 할 땐 나쁜 짓 많이 했구나 예. 하는 것도 느껴지던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이미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아, 네. 한번 있으셨군요. 저기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그 준비해왔던 것이 이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님 이게 어떤 사진인지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거 그냥 예. 국군의 날 행사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예. 예. 이게 정확히 말하면 1941년 1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2차 세계대전 때일 텐데요. 예. 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독일군이 그 침공해 왔던 순간이에요. 아 저기는 모스크바인데 예. 저 군인들은 독일군이에요? 아, 여기는 그 소련군입니다. 이게 그 11월 7일이 러시아 혁명 기념일이고 예. 당시 소비에트 연방 시절은 가장 그 중요한 명절이었는데요. 이 독일군이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이 모스크바가 함락당할 상황이었거든요. 와. 이 상황에서 그 스탈린이 결심을 합니다. 자기는 수도를 떠나지 않고 모스크바를 사수하겠다라고 예.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요 11월 7일에 나와서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버티고 있으니 함께 힘을 합쳐서 독일을 그 물리치자라고 하는 선전을 하던 때였죠. 저 때는 무모한 결정이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11월 7일 혁명기념일에 임해서 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요 병사들이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어서 독일군과 싸웁니다. 예.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그 퍼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소련의 어떤 뭐랄까 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까지 그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다가 이 행사를 거치면서 버티자, 싸워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심성이 형성이 되면서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계기가 마련이 되어서 결국 4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1945년 5월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전의를 다지는 장면이군요. 예. 설명해 주신 대로 저기 나오는 저 사진에 등장하는 군인들 중에 상당수는 저 이듬해 죽었겠습니다.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전선에서 전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거쳐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파시즘 진영이 아니라 연합국 진영의 승리로 끝났고요. 러시아가 다 막아준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뭐 미국의 어떤 도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굳이 뭐 이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이바지를 한번 판가름 해보자면 네. 소련의 승리가 더 큰 이바지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자, 혹시 이 프로님 이 사진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거 다 얼굴 알아보면 저 오래된 사람인데 맨 예. 오른쪽에 있는 약간 빨간 모자 쓴 아저씨는 스탈린. 예, 스탈린이고요. 그리고 같은 의자에 앉아서 맨 왼쪽에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는 분은 처칠 같고. 예, 처칠이고요. 나머지는 누굽니까 다들? 예,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죠. 예. 이게 바로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 그 회담을 마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전승국들 사진입니다. 모였군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아시겠지만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초거대 열강으로 등장을 했는데 두 동맹국이었죠. 전쟁 동안의 동맹국이었던 두 나라가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갈라섰죠. 예,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극한 대립을 하면서 냉전이 시작되었고 네. 그 냉전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은 그게 곳이 이제 바로 한국전쟁이죠. 한반도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우리의 그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보통은
냉전이 필연적이었다. 그리고 냉전의 책임은 사실은 스탈린에게 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전 세계의 적화 야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려는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면서 네. 냉전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주류 그 학설인데요. 그런 설명이죠. 예. 예.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학설에는 주류 학설이 있으면 그 주류 학설에 맞서는 이제 수정주의 학설이 예.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수정주의 학설을 한번 소개해 네,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이 그 얼굴 표정에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픈 분 같아요. 예. 이로부터 2달 후에 결국은 이제 그죠? 서거하죠. 루스벨트가 네. 건강을 워낙 해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미국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람이 해리 트루만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었을 텐데요. 예. 이 해리 트루만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스탈린과 루스벨트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이건 거의 브로맨스 관계입니다. 그래요? 예, 둘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거든요. 어. 예,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식이란 것이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스탈린은 이 민주주의 국가 대 독재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맞지 않았다. 예. 이런 식의 인식을 준 게 있을 바로 수 있죠. 이런 인식을 준 게 바로 그 처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처칠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회고록을 쓰죠. 그리고 그 회고록으로 예,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영국과 루스벨트는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그 사이에 괜히 스탈린이 심술을 부려서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데 영국은 대대로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구나. 예. 이것저것 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뭐랄까 영국의 시각, 그 처칠의 시각이고요. 예. 이 루스벨트와 스탈린의 관계를 보면 정말로 죽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루스벨트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대영 제국은 이미 지는 해고 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세기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두 거인은 역시 미국과 소련이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그 이끌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반드시 소련이 서브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조 관계를 그 유지해야지 그 평화가 그 안정화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스탈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스탈린도 이때는 혁명가로서의 스탈린이 아니라 국제 정치가로서의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그 스탈린도 냉철한 현실 인식을 할 때 전후에 미국이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예,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 소련의 국가 이익이 안정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나치 독일이 부활을 할 텐데 아, 우리의 주적은 독일이다. 예, 독일을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끝까지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면에서 그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 스탈린이 아주 그 죽이 잘 맞는 브로맨스 관계였는데 아쉽게도 1945년 4월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고 나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그 자리를 승계하는데 네. 해리 트루만과 그 스탈린의 관계가 아주 삐걱거렸습니다. 그 왜요? 굳이 왜 싸워요? 그 해리 트루만 같은 경우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요. 예, 그리고 스탈린에게 어떤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기는 미국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예. 반감이 강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황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는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세력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루스벨트는 왜 친하게 루스벨트는 카리스마 있는 4번이나 대통령을 하고 그 대공황을 극복한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말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반대 세력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그 트루만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없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스탈린과 우호적인 관계를 어떤 맺었다가는 국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반소 그러니까 보수적인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버텨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본인도 반공주의였지만 일부러라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처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삐걱거리다가 결국은 1950년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극한적인 대치를 하게 됐던 것이죠. 야, 그때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역사의 가정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역사의 가정이 없긴 하겠지만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지 않고 네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했으면 6.25도 안 벌어졌을 것이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그러니까 냉전은 필연적이었다고 하는 학설에 대항하는 수정주의적인 학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은 그럼 미국 일국의 일국 체제가 됐을 것이다. 예, 미국이 일구차가 되는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하위 파트너로서 네. 적절한 어떤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는 어떤 미국과 소련이 극한 대립을 하는 냉전 체제는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야, 그 사람 하나 그 건강 관리 예. 잘 안 돼서 예. 일찍 가신 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한 사람의 운명이 세상에. 세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전형적인 영웅사관이거든요. 근데 역사가들은 사실 그런 영웅사관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이제 이렇게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 인간의 운명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제 20세기에는 1945년 4월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서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교수님도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는 뭐 푸틴 대통령 한번 넘어볼 텐데요. 그래. 저분이 뭔가 불쌍한 이미지가 아니야. 그래서 예. 네. 이거는 2018년에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때도 대통령이었죠. 모스크바에서 이제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그 푸틴 대통령 뒤에 있는 요 그 심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그 국가 문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무궁화와 봉황이겠지만 봉황. 예. 러시아는 이 그 독수리 문양인데요. 이 독수리가 그 다른 독수리,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의 그 상징이 예. 독수리죠. 그리고 그 1940년대 나치 독일의 국가 문양도 사실 독수리였습니다. 나치당에 그렇군요. 있었는데요. 그런 그 서방의 그 독수리와 요 그 러시아의 그 독수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보이십니까? 어떤 것인지? 어차피 그림 그려놓은 거라서 잘 예. 모르겠는데요. 러시아 제국과 오늘날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문양에서 나오는 독수리는 머리가 두 개입니다. 네. 쌍두 독수리죠. 예. 근데 이 쌍두 독수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동로마 제국의 국가 문양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스토리가 있나 봐요? 예, 그 유럽의 그 어떤 통일 제국이 이게 로마였었는데 네. 이게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제 서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미국도 사실은 서로마 제국의 전통에 입각한 어떤 네. 역사와 문화고요. 그래서 로마의 예. 상징이었던 머리 하나짜리 독수리는 그쪽으로 예. 갔고 반면에 동로마 제국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 제국이었고요. 그 러시아 제국의 또 후계자를 자처하는 국가가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으로 미루어 보면 니네 우리의 신하 나라였어 거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내지는 그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였고 어떤 계속 이제 그 대립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부터. 예. 그러면서 이 그 동로마 제국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네. 러시아 제국, 그 러시아 제국의 또 유산을 물려받은 국가가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이고 그 연방의 지도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 문양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국가 문양 아래 딱 서 있는 이런 이미지를 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거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막 가끔씩 위로 올라가면서 예, 만주벌판 우리가 다 정벌했었어. 예,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예. 그래서 비슷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 그 기회에 서방에 편입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이 더 그 뭐랄까요 강력한 국가이고 예. 서방에 편입되어서 우리 러시아의 그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 이런 식의 전략도 있었는데 친하게. 계속 그 서방이 그런 시도를 그 밀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은 것이죠. 그건 러시아가 친구하기에는 좀 예. 까칠한 친구라서 그런 까칠한 친구. 그러니까 그 서방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는 야만적인 국가고 뭔가 우리와
같다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고 독수리 머리도 두 개고. 예, 그래서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한때 같이 지내보자, 우리를 한 식구로 여겨달라고 들어올 때 계속 밀쳐냈던 것이죠. 가장 가까운 예가 클린턴 대통령 때 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그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서 사라지고 와해되고. 예, 나토가 있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때 젊은 대통령이었죠. 그때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 되겠다. 우리를 받아달라. 네. 그리고 나토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다른 뭐 정치기구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저양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도 한번 그 뭐랄까요. 친서방. 예, 한번 그 카드를 한번 내민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면은 우호 관계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미국이 나토가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불신감이 워낙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호전적인 국가니 이런 식의 어떤 카드가 속마음이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 속임수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고 이제 배척을 했던 것이죠. 내지는 또 그런 식으로 나토가 군사기구가 아니라 정치기구가 되고 러시아가 회원국이 되면 유럽에서 미국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러시아랑 유럽이 서로 갈등이 있어야 예. 미국의 가치가 생기는데 러시아가 호전적이고 팽창지향적인 그 무시무시한 적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 나머지 서유국 국가들이 고심을 느끼고 미국 밑에 설 텐데 러시아가 한 식구가 돼버리면 그런 식의 그 상황이 그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사실 그 받기 힘든 것이었죠. 그런 관계가. 예. 그래서 그 이후로 푸틴 대통령은 자기도 한번 잘 지내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우리를 믿지 않고 밀어내니 거기서 이제 상당히 토라진 상황이 됐고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겹치면서 도저히 그 이런 식의 우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옛날에 그 러시아와 서방이 아주 그 뭐랄까 그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으로 나갔고요. 푸틴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그 선택을 한 것이죠. 우호 관계보다는 대립을 하면서 예. 우리의 국익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동로마 제국의 전통의 선, 러시아 제국의 전통의 선, 서방과 대립하는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입지를, 이미지를 그 선전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쌍두 독수리의 문양입니다. 그게 그거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예.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일 텐데요. 자, 이게 그 러시아에 나오는 그 정치 선정 포스터일 텐데요. 가운데 그 푸틴이 사람이 있고요. 예. 이게 외모도 중요해요, 그렇죠? 예. 안 되는 분은 안 돼. 예. 그 푸틴 대통령의 왼쪽에 있는 이게 중세 투구를 쓰고 있는 인물이 네. 그 알렉산드르 넵스키라고 하는 그 정치 지도자였는데요. 이게 바로 그 게르만인들의 침공을 막아낸 그 국가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강감찬 장군,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스탈린이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푸틴 대통령은 바로 서방의 침공을 막아낸 위대한 지도자의 맥을 잇는 그런 대통령이다, 지도자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방과 대립하는, 서방을 물리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맥락 속에서 자기를 자리매김함으로써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네요. 서방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오늘도 쭉 설명해 주셨지만 역사적으로도 계속 피해를 받았고 유럽으로부터는.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방은 평화지향적이고 러시아가 그 공격지향적이어서 러시아가 나토라든지 서방을 공격하면 공격했지 나토가 아니면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할 리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러시아 사람들의 심성에서는 이 정반대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계속 침략만 당했지. 예, 19세기에 나폴레옹에게 당했고 또 중세 때 또 게르만 기사들에게 당했고 20세기에 히틀러에게 당했고 요즘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21세기에 미국에 당하지 아니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재산과 가족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지금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래서 70%, 80%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예. 뭐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하면 이것도 우크라이나를 뺏기게 되면은 음. 서방의 침탈을 곧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네. 강력한 서방, 무시무시한 서방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완충지대가 옛날 소련 시절에는 동유럽 위성국가였었는데요. 그게 지금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아하. 근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그 무시무시한 서방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중립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친러시아 국가여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서방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런 완충지대 없이 곧장 그 무시무시한 서방과 또다시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 그 러시아인들의 사고방식이고요. 또 푸틴 대통령이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식의 러시아인들의 원초적인 공포심을 이용하고 자극해서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굳힌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 러시아어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예. 뭐 이게 통에 뭐 써 있네요. 예, 이게 위에 있는 것은 루스라는 것이 사실은 그 러시아의 그 원초적인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 원래 그 뭐랄까요? 조상이 되는 나라일 텐데요. 우리나라 치면 고조선쯤 되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무적의 루스. 아, 루스라고 하는 게 옛날에 예. 그 러시아의 어원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아, 루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나라는 패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긍지를 심어주고 있는 그럼 것이고요. 저기 투구 쓰고 계시는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루스의 장군이거나 왕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루스에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나왔었는데 네. 그때까지는 이게 그 같은 나라. 같이 이제 한 나라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게르만인들의 침공을 막아냈다는 얘기죠. 아, 키예프 공국 뭐 이럴 때. 예, 예. 네. 그 다음인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이제 루스를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러시아였고 그래서 그거를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제국의 어떤 또 후신격인 나라가 예.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었고 가장 강력한 전쟁 기계였던 20세기의 독일군을 상대로 빛나는 승리를 거둔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미국과 함께 세계 초거대 양대 열강으로 만든 야. 위대한 정치가였던 스탈린을 내가 잇는다 이런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러시아의 그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가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 지금도 그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 그러게? 러시아에서요. 그러게?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강령을 가진 그 정당의 당수입니다. 아,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 만년 야당이 바로 공산당이죠. 옛날 그 공산당. 예.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사라지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그 공산당이 다시 집권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렇게 돼요? 그 공산당의 집권을 막는 인물이 정치 세력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럼 러시아는 우리 저 유럽이나 미국처럼 사유재산 다 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미국보다도 더 심한 그 저기 다 나눠 갖고 그 자본주의 국가일 수 있고요. 계획 경제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예.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그 소비에트 연방의 후속 국가인 측면은 있지만 지금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그렇지.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그 푸틴 대통령은 그 스탈린의 어떤 그 강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물려받긴 하지만 레닌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이념은 철저히 배격하는 인물입니다. 아, 또 그래요. 그건 예. 또 생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역사가를 자처하면서 역사기를 많이 하는데 레닌에게는 상당히 그 비판적인 자세, 비난하는 자세를 보이고요. 스탈린은 좀 높이 평가하는데 이게 그 공산주의자로서의 스탈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그러니까 위정자로서의 스탈린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 때 만들었던 그 러시아 현대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예. 레닌에 관한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 레닌은 하도 싫어서. 예. 그리고 스탈린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강국으로서의 스탈린을 지도했던 강국으로서의 소련을 지도했던 스탈린의 모습을 레닌의 보여준 선배로서가 것이죠. 아니라 그 예, 당시에 맞습니다. 러시아가 강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가로서의 스탈린을 존중하는 것이지 이념가로서의 스탈린은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의 머릿속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그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그것을 오늘날 부활하고 있다고 그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러시아 정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요. 지금 잘렸는데 요 그 푸틴 대통령 밑에 있는 요 그 띠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구가 뭐냐면 우리말로 옮기면요. 믿음을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짜르를 위하여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러시아 제국 군대의 전투 구호였거든요.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하면 네. 짜르 시절의 어떤 이런 것을 전혀 그 뭐랄까요 자기의 모토로 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제국 소련이 아닌 러시아 제국의 위산을 자기는 물려받았고 그것을 다시 부활해서 러시아를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 푸틴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치 야. 철학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러시아도 계속 침략을 당할지 모른다는 피해 의식이 너무 항상 있다는 그 말이. 그게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붙이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죠. 이야. 주한 러시아 대사관 후원을 받았어도 될 만한. 예. 사실은 그런 제가 내용이었는데, 예.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뭐 악플이 주르르 달리는데요. 네. 사실은 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 3프로 방송을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요. 네. 주로 제가 그 챙겨서 보는 것이 그 자연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사이언스. 예. 네. 그래서 보통 그 대중의 통념과 그 좀 맞지 않는 어떤 전문적인 얘기를 그 물리학자라든지 네. 양자역학 전공자들이 하면은 보통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죠. 다르지만 예. 저 사람은 전문가이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역사학자가 어떤 대중의 통념과 다른 얘기를 하면요 일단 저런 시각도 있겠지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그렇죠. 일단 욕부터 하고 봅니다. 착한 사람 나쁘다고 하고 나쁜 사람 착하다고 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통념도 중요하지만 네. 그 통념에 대립되는 또 다른 학설도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것을 한번 알아봄으로써 네. 좀 더 그 넓은 시각에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여기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그냥 이야. 곰곰이 한번 반추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에 대한 지식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 많지도 않고 얼기설기 섞여 있던 지식도 오늘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예. 책임지세요. 예. 다 무너졌네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자기 변명을 하자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 예, 그렇게 그런 사고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죠. 가서 뭐라도 예, 한마디라도 하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조금 더 깊이 네.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류한수 교수님은 오늘은 일단 보내드리는데 예. 조만간 다시 오셔서 또 뭐 상식 깨는 이야기 예. 2편으로 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편하게 그런가요? 또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거기도 상식 깨는 거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군은 인해 전술을 폈는가 안 그렇다. 소총도 없이 돌격했는가 안 그렇다. 옛날 얘기다. 예. 또 예를 들면 가장 핫한 쟁점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소련에게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지원했죠. 무기대여법으로. 그러면 소비에트 연방의 승리에 미국의 원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보조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쟁점이 지금도 우리나라 군사사 애호가들 사이에서 되고 있는데 최신 학설이 어떤가를 제가 소개해 2차 대전사 예. 요거.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또 그럼 시간 내서 한번 배워보죠.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